오늘 배워볼 주제는 애니메이션은 힘이다 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왜 애니메이션이 힘이냐? 최근 커뮤니티 등지에서 이런 글이 유행을 하고 있어요. 뉴스 기사 한번 읽어볼게요. 덕후의 힘, 라프텔. 국산 OTT 중 유일하게 흑자 달성. 유일하게 흑자를 달성한 국산 OTT가 라프텔이라는 곳인데, 이곳이 어디냐면 애니메이션 전문 OTT 기업입니다. 애니메이션 전문 OTT 라프텔이 작년에 흑자를 기록을 했고, 이는 토종 OTT 3인방, 티빙, 웨이브, 왓챠 이 3인방이 동기간에 총 2,400억 원 규모의 적자를 낸 것에 비해 유일하게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왜 이럴까? 먼저 이 토종 OTT 3인방 주요 OTT들의 국내 실적을 한번 볼게요. 지난해이니까 이거는 이제 2023년 작년도이겠죠. 이게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게 영업이익이고 괄호 안에 들어있는 숫자가 매출인데,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매출은 8,233억 원, 영업이익은 121억 원으로 매출이 엄청 높은 거에 비해서 생각보다 영업이익이 적죠. 하지만 티빙웨이브 왓챠의 경우에는 지금 영업이익이 완전 나락을 갔다는 거. 지금 몇 년째 흑자 전환을 못하고 있어요. 계속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매출이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넷플릭스가 8천억 원 번 거에 비교해도 티빙도 3천억 원. 생각보다 매출은 잘 나오고 있지만 왜 이렇게 영업이익이 떨어지냐? 그 이유는 역시나 비용이 많이 들어갔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컨텐츠 제작 단가와 컨텐츠 수수료가 비싸다 보니까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리고 왓챠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 대비 2022년 대비해서는 굉장히 이게 많이 줄어든 수치거든요. 근데 매출도 많이 줄었다. 몇 년째 계속 왓챠가 상황이 많이 안 좋은데 2022년도 매출이 734억 원,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555억 원. 그래도 많이 줄였죠. 적자 폭은 많이 줄였지만 그만큼 매출도 많이 줄어들었다. 2023년도에 자회사도 매각하고 구조조정도 많이 하고 해서 지금 이 정도 수준까지 끌어올렸다. 이렇게 지금 토종 OTT가 굉장히 위기의 상황인데, 올해 어떻게든 반전시키기 위해서 각 OTT별로 이것저것 시도를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티빙, 웨이브, 왓챠 등 작년 나란히 적자를 봐서 올해 스포츠 중계와 광고 요금제로 승부수를 두고 있다. 티빙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중계권, 프로야구 중계권을 가져와서 이걸로 어떻게 반전을 노려보려고 하고 있고, 쿠팡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축구 중계권을 가지고 왔고, 이 광고 요금제라는 건 뭐냐면 중간 광고가 나오는 살짝은 저렴한 요금제를 뜻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약간 조금 더 다양한 방면으로 돈 벌기 위한 수단을 모색하고 있다. 그리고 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에만 머물지 않고 북미권 시장까지 노리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코코아라는 K 컨텐츠 플랫폼이 있는데 북미 플랫폼을 인수를 해서 조금 더 지역 확장에 나서고 있다. 실제로 지역을 확장해서 열심히 영업 손실을 메꾸는 중이다라는 평가가 있고요. 왓챠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했듯이 지금 왓챠가 제일 상황이 안 좋은데, 그래도 어떻게든 지금 터닝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왓챠 개봉관이라는 걸 시작을 했는데, 이거는 구독을 하지 않아도 컨텐츠를 건건히 살 수 있는 그런 수입 모델을 도입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토종 OTT들은 어떻게든 적자를 모면하기 위해, 흑자 전환을 하기 위해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라프텔은 유일하게 흑자를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쭉쭉 매출액이 늘어가고 있다. 봐봐, 여기랑 비교해보면 매출액 차이가 꽤 많이 나요. 매출액으로 봤을 때는 297억 원, 250억 원 그렇게 많은 수치는 아니야. 근데 이게 적자가 안 나고 흑자 전환이 되는구나. 그 말은 그만큼 비용이 덜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죠. 이 라프텔이라는 기업은 애니플러스와도 굉장히 큰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 세 개 다 애니메이션 관련된 기업들이고, 애니플러스나 애니맥스 같은 경우에는 TV에서 애니메이션을 실시간으로 송출해주는 그런 방송국 플랫폼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라프텔은 OTT인데 이 애니플러스가 2022년 11월에 라프텔을 인수를 했고, 그 다음에 6월 애니맥스까지 인수를 합니다. 어찌 보면은 이 애니플러스라는 기업이 한국의 애니메이션 시장을 크게 먹었다는 게 지금 현 상황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 라프텔을 글로벌 OTT 플랫폼으로 성장시킬 계획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애니플러스 사업보고서에서 가져온 내용인데, 라프텔은 애니메이션 핵심 고객층 12,10대의 특성을 겨냥해서 콘크리트 팬층을 확보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매년 꾸준히 흑자를 보고 있다. 2023년 작년 기준으로 누적 가입자 수는 500만 명, 월간 활성 이용자 수,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 되냐, 100만 명을 돌파하며 꽤나 지금 성공적으로 한국에서 자리를 잡고 있다. 매출액도 300억 원 가까이 나온다. 이런 긍정적인 글을 실었더라고요. 그리고 해외 시장까지 나갈 계획까지 세우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돈을 투자한다는 건 그만큼 사업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실제로 라프텔이 얼마나 이득을 받느냐, 매출액 말고 영업이익이 어떻게 되냐를 봤을 때,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총 8,233억 원 매출 중에서 121억 원 영업이익을 봤다고 했는데, 라프텔 같은 경우에
경우에는 24억 원의 이익을 봤어요. 이거 비율로 따지면 훨씬 괜찮지 않나? 솔직히 비교를 할 순 없긴 해. 넷플릭스랑 랍텔을 비교한다? 비교가 안 돼. 하지만 매출액 대비해서 이익이 높고 이게 진짜 중요한 거죠. 국내 OTT 중 유일한 흑자. 지금 다른 OTT들은 열심히 비용 투자를 해가면서 방안을 물색하고 있는데 랍텔은 뭐 이렇게 비용도 많이 안 나가고 이거 개꿀인데? 개이득인데? 그냥 투자도 아니고 그냥 시장 들어서는 족족 그냥 이득을 보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더 놀라운 건 이거 올해 1분기를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애니플러스 분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 자료를 제가 그래프화한 건데요. 봐봐요. 2023년 1년간 300억 원에 24억 원이 흑자를 냈는데 1분기 4개월분만 따져봐도 15억 원? 거의 반절 넘게를 지금 이득을 보고 있다. 굉장히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봐도 되겠죠? 한국에서 OTT, 넷플릭스 빼고는 다 망해간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랍텔이 숨은 강자였네요? 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뭘까? 이 애니메이션의 힘이라는 건 뭘까?를 얘기하기 전에 이런 비슷한 사례가 북미 시장에도 있습니다. 한국에 애니메이션 OTT가 랍텔이 있다면 북미에는 크런치롤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크런치롤이 대박을 쳤습니다. 2020년도 12월 기사인데 소니, 미국 애니메이션 스트리밍 기업 크런치롤을 인수했다. 얼마에? 무려 1.3조에 11억 7,500만 달러, 약 1조 2,760억 원에 매입해서 이를 완전 자회사로 만들 예정이다. 그렇게 해서 2021년에 완전 인수를 했어요. 아니 뭐길래 미국 애니메이션 스트리밍 OTT 사이트를 일본 본사인 소니에서 인수를 했다? 크런치롤은 2006년에 창업한 애니메이션 스트리밍 서비스로 세계 200여국에서 회원 약 9,300만 명을 보유 중인데요. 미친 듯한 숫자죠? 이러니까 소니가 1.3조라는 금액의 이 기업을 인수를 했겠지? 그렇다면 이 크런치롤이라는 OTT는 어떻게 시작을 했느냐? 이게 또 되게 신기하고 웃기기도 한데 불법 동영상 배포 사이트였어. 2006년에 그냥 불법 사이트였다? 그냥 애니메이션 올라오는 사이트였어. 근데 여기가 너무 유저층이 많아지니까 뭐 몇천만 명씩 전 세계적으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니까 슈에이샤, 곤조, TV 도쿄 등 다양한 일본 기업들과 협업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합법 배포가 시작돼요. 그러면서 점점 체급이 커지니까 결국 소니에게 2022년 완전히 인수가 되었고 이제 더 노리는 시장은 어디냐? 인도예요. 인도도 시장이 되게 크거든요. 대상으로 하는 국가는 세계 200여국 정도 되고 회원은 약 9,300만 명. 굉장히 많죠? 그에 반해 한국의 랍텔은 좀 적어. 하지만 아직까지는 한국만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동남아까지 나아갈 거면 시장이 더 열리지 않을까라는 기대치는 뭐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보면 회원이 약 500만 명. 이것도 준수한 수치이죠. 그리고 근 3년간 가파른 성장들이 보이고 있어가지고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못 가겠지만 그래도 좀 성장성이 있는 플랫폼이다. 이게 가능한 것은 바로 이 애니메이션이라는 시장의 특성 때문인데 2014년에 서비스를 시작한 랍텔은 합법적인 시청 채널에 적어 울며 겨자 먹기로 어둠의 경로를 택해야 했던 애니메이션 덕후들을 충성도 높은 고객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껏 한국에서 이렇게 애니메이션만 전문적으로 다뤄주는 OTT가 없어서 다들 어둠의 경로를 이용해가지고 작품을 접해야만 했는데 그런 와중에 합법적인 루트를 제시해줬다. 그렇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와르르 몰릴 수 있었다. 뭐 여기에는 다양한 또 이유도 있겠죠. 유튜브라든지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커뮤니티라든지 그런 데에서 랍텔이 언급이 되면서 홍보가 되기도 했을 테고 이런 튼튼한 충성층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수요층들은 꾸준히 또 애니메이션이라는 컨텐츠를 소비하기 때문에 월간 활성 사용자 수도 계속 유지가 된다. 요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한국 OTT 같은 경우에는 이 작품 유행한데 이 영화가 유행한데 하면은 우르르 가서 봤다가 또 슉 빠지고 이런 특성이 있는 반면에 애니메이션을 보는 사람들은 맨날 이것만 보니까 저도 그렇고 애니메이션을 좋아하시는 많은 분들도 맨날 이것만 보니까 꾸준한 유저층이 확보가 된다라는 게 또 이점이지 않을까.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무엇을 전문으로 갖느냐, 누구를 노릴 것이냐, 무엇이 돈이 되느냐, 돈이 되는 건 덕후다. 이거를 빨리 파악하는 것이 성공 기법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애니플러스가 랍텔을 인수했다는 점.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일 수 있는 게 OTT라는 거의 가장 강점은 어떤 작품이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이 작품 보고 싶은데 이 작품이 없으면 이 OTT를 떠나게 되고 이 작품이 보고 싶어서 이 OTT를 구독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랍텔이 애니플러스, 애니맥스와 같은 한국의 유명 애니메이션 수입사와 손을 잡으면서 이 판권 수급 경쟁력을 확 올릴 수 있었다. 질 좋은 작품들을 재빠르게 가지고 올 수 있게 되었다. 이 뉴스에서는 애니플러스가 사실상 일본 애니메이션 판권 확보와 독점 방영의 1인자가 되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글쎄, 신작 애니메이션도 챙겨보고 애니메이션을 많이 보는 입장에서는 아예 독점하고 있다고까지는 평가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다른 기업에 비하면 확실히 많은 작품들을 가지고 있는 건 맞는 말이니까. 아무튼 그래서 지금 랍텔이 아시아계 크런치롤을 지향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점점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도가 많이 높아
높아지고 있는데 애니메이션 산업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2002년부터 2022년도까지의 그래프를 나타내주고 있는데 이 핑크색이 해외 가이가이 해외 시장의 폭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확실히 그래프가 올라가죠. 2021년도 대비해서는 전년 대비 11%나 증가했을 정도로. 하지만 그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비등비등해. 그나마 올라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건 이 주황색 부분이 뭐냐? 하이신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가 좀 올라가고 있다. 이거는 버튜버의 영향인 걸까? 유튜브에서 실시간 스트리밍 하는 거 이런 쪽으로도 살짝 올라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 가장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는 건 해외 시장. 그리고 이거는 국내 해외, 일본 국내와 일본 바깥의 해외 시장을 비교를 하는 건데, 확실히 이전에는 국내가 붙어왔어. 그리고 국내 시장이 뒤처지지도 않아. 계속 오르긴 해. 근데 해외 시장이 2014년 이때쯤부터 이 급격한 성장이 말이 안 되죠. 그만큼 지금 해외 시장이 많이 커지고 있어요. 무려 1조 4천억에 14조야. 14조 시장이야. 그리고 이때는 역전을 했거든요. 2020년도에는 역전을 했어.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 코로나가 터졌죠. 코로나 때는 워낙 또 사람들이 OTT를 엄청 많이 보고 애니메이션에 더 많이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추월을 했는데, 지금 추이를 봐서도 해외 시장이 더 커지면 커졌지 줄어들진 않을 것 같다. 이제 시장은 해외를 노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소니가 2022년에 크런치롤을 인수하고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유료 회원수가 1,300만 명을 돌파. 크런치롤을 구독하고 있는 사람들이 1,300만 명인 거예요. 돈 내고 구독하는 사람들이. 인수 시점에 유료 회원수는 한 500만 명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게 1,300만 명까지 확 뛴 거니까 인수 이후에도 계속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해외에서도 애니메이션 시장이 잘 먹히고 있고, 지금 한국으로 봤을 때도 다른 토종 OTT에 비해서 일본 애니메이션을 주로 다루는 라프텔이라는 애니메이션 OTT가 유일하게 흑자를 보고 있다. 이건 되게 흥미로운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최근 전략 브리핑에서 CEO분이 크런치롤이 향후 몇 년 동안 우리의 주요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특히 일본의 글로벌 지역 구독자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잖아요. 그만큼 애니메이션이 OTT 시장 내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 이만큼 애니메이션이 잘 먹히니까 이거 돈이 되는 시장이네? 인풋 대비 아웃풋이 너무 좋은데 싶어가지고 너도 나도 지금 OTT 회사들이 애니메이션 판권 경쟁에 들어가기 시작했죠. 이거는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가져온 자료인데, OTT 업계에서 애니메이션이 중요 콘텐츠 중 하나로 부상을 했다. 그래서 지금 오리지널 애니메이션 제작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래요. 누가 있어? 넷플릭스 요즘에 오리지널 애니메이션 같은 거 많이 만들거든요. 이전에 비해서 애니메이션 편수를 많이 늘리는 모습이다. 점점 애니메이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혹시나 그래도 OTT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건 넷플릭스네. 그나마 또 애니메이션 늘리고 있는 거 디즈니 플러스가 유독 늘리고 있네요. 생각해보니까 디즈니는 근본 자체가 애니메이션이구나. 근데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게 넷플릭스 독점작, 디즈니 플러스 독점작, 이런 오리지널 콘텐츠도 많이 나오는 추세이죠. 이거 2024년 6월 기사입니다. OTT 무한 경쟁 시대 히든카드는 애니메이션 팬덤 충성도 가성비 경쟁력을 갖췄어요. 미쳤어. 지금 그래서 많이들 도전하고 있어. 이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모든 연령층에서 애니메이션 콘텐츠 인기가 증가하고 있고, 기존 케이블 채널에 집중됐던 배급 구조가 이제 OTT로 변화해 나가면서 이 OTT에서 애니메이션 시장이 성장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이유는 뭐야? 지금까지 계속 설명한 부분. 충성도. 오타쿠들은 돈이 된다니까? 덕후들은 그렇게 쉽게 떠나지 않아요. 계속 봐요. 꾸준히 챙겨본다고. 이 충성도와 가성비. 작품 하나를 만드는데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투입 인력이 너무 많아. 그리고 비싼 인력이 너무 많이 들어가. 하지만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영화나 드라마 제작하는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으로 많은 시청자들을 끌 수 있는 좋은 컨텐츠이다. 이런 게 계속 증명이 되어 왔고, 그게 수치로도 지금 증명이 되고 있죠. 영화계 불황에도 꾸준하게 배급 수익을 가져다 준 것은 애니메이션이라며 OTT 업계도 강성 팬덤을 확보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 확보 경쟁이 더욱 늘어날 것이다 라고 전망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 정리하자면 무엇이냐? 애니메이션이 힘인 이유. 저렴한 제작 단가와 확실한 팬덤으로 유저층을 꽉꽉 끌어모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일하게 라프텔이라는 기업이 흑자를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라프텔에서 요즘 인기 있는 작품들이 뭔가요? 이번 분기 뭐가 그렇게 인기가 많나요? 봤을 때 저생슬 3개 많이 보네. 다리어 이세계물, 귀멸의 칼날, 요거에 나왔죠. 환생인의 제칠왕자 이세계물, 레벨이 치트 이세계물, 괴수파로 이거는 중후반부부터 재밌습니다. 윈브레는 액션물, 무직전생 이세계물. 이세계물이 먹었네? 아까 계속 설명드렸던 북미 쪽에서 인기 있다고 말씀드린 크런치롤의 경우 언네이드 메모리, 이건 한국에는 안 들어온 작품인데 이거 되게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뱀파이어 도미토리 너무 여성향인데 이거는 구찌길이 이것도 모르겠는데, 다다이마오가 이거 BL인데 뭐야 여기 왜 이래?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 한국에 판권이 안 들어온 작품들이 상위권에 있긴 한데 이거 넘어갈게요. 레딧 해외발 애니메이션 랭킹 2분기 10주차 랭킹인데 언급이 많이 되고 있는 작품은 역시나 무직전생이야. 무직전생 재밌어요. 던전박 코노스와
밤의 파리, 귀멸 칼날. 생각보다 제칠왕자가 해외권에서는 별로 안 먹혔나 보네요. 근데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에 제칠왕자가 진짜 미친듯이 떡상을 했거든요. 솔직히 일본 감성이긴 해. 마왕일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외국권엔 순위에도 없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안 먹히나 봐요. 아, 왜 오타쿠스러운 거 안 먹히냐? 오타쿠스러운 건 일본에서만 먹히는 거냐? 하지만 둘 다 그래도 평가해주는 건 무직전생이랑 귀멸의 칼날. 역시 이 두 작품은 뭐 역시 무조건이죠. 우리나라에서도 먹히는 것 같은데. 이건 2024년 뭐가 제일 화제작이냐를 봤을 때는 코노스바, 그다음에 제칠왕자. 이게 순위는 뭐 비슷하네요. 네, 여기까지 준비해온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 애니메이션이 힘이다.